금융에 대한 얘기예요. 금융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돈입니다. 돈. 또는 돈의 흐름이죠. 돈의 흐름. 잘 아시겠지만 금자는 이제 돈이라는 뜻이고 화폐 그리고 융은 흐른다 뭐 그런 뜻이어서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이 잘 되면 사람 몸에 피가 잘 흐르면 몸이 건강한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잘 돌아간다. 돈의 흐름이 잘 안 이루어지면 사람 몸에 여러 가지 그 질환이 발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오늘 금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지금 4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공공, 또 하나는 노동,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금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개혁이라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거의 전제 조건으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 따끈따끈하게 오르내리는 기업부채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 그래서 이제 금융개혁 평가에 대한 얘기,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타 현안 과제, 기업부채 문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내용을 두 개로 나누어서 금융개혁과 금융혁신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금융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규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이건 된다. 그런 식으로 규제가 이제 촘촘하게 얽혀 있는 그런 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를 이리 바꾸느냐 저리 바꾸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확 바뀌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금융개혁이에요. 우리가 통상 금융개혁 얘기할 때는 그 정부가 규제를 이리 바꾸느냐 저리 바꾸느냐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거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규제를 바꿔놓으면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들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규제 안에서 금융활동을 하는 그런 경제 주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 행위 주체가 금융회사,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잘 해나가고 서비스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융성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통상 이제 금융혁신 과제라고 합니다. 주어진 개혁의 틀 안에서 금융회사들이 뭔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뭐 그러다 보면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그 활동 그런 활동은 금융혁신이에요. 근데 왜 제가 굳이 이거를 개혁과 혁신으로 이렇게 나누었냐 하면 요즘 이제 정부가 이 혁신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금융 개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금융 혁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너무 시시콜콜한 일에 간섭을 많이 해요. 이 말은 조금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치금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치금융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면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들이 해야 될 것을 정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이 금융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은 요걸 해야 되고 그 틀 안에서 금융회사들이 말하자면 이제 미니 요걸 잘 해서 그렇게 되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인데 이게 막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섞이다 보니까 이 금융혁신 금융회사들의 금융혁신 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좀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제를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론 부분에서 금융개혁이란 뭐냐를 일단 이제 오늘의 주제가 금융개혁이니까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개혁이라는 건 말하자면 금융을 고치는 것입니다. 금융의 형태를 고치는 것인데, 금융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뜯어 고치는 것, 아까 규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잘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이제 금융 개혁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금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금융이 현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한국 금융의 그러면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금융이 갖고 있는 당면 과제, 예를 들면 뭐 벤처나 중소기업 이런 걸 잘 육성을 한다. 그동안에 너무 대기업 육성에만 이렇게 치우쳐 왔는데, 대기업 지원에만 치우쳐 왔는데, 이제 좀 요즘 보니까 뭐 조선 해운 해가지고 뭐 큰 것들이 지금 뭐 막 나가게 그렇게 생겼죠. 그것도 돈도 뭐 몇 조씩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밀어줄 것이냐? 걔네들 밀어주다 보니까 저 밑에서 새싹 자라나는데 지원해줄 돈이 없어요. 벤처 창업 이런 거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돈은 다 이쪽에 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쯤 되면 뭔가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쪽을 계속 거기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을 것이냐, 아니면 저쪽 새로 자라는 묘종에다가 물을 주어서 저쪽을 키워나가야 될 것이냐,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이 되겠느냐, 당면 과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금융이 그런 과제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금융의 틀을 바꾸어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소위 말하는 금융 개혁 과제가 되겠다. 이제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 개혁이라는 건 금융 규제의 틀을 바꾸어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금융 개혁을 하고 민간은 그 틀 안에서 금융 혁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 금융 개혁을 한다라는 건 여태까지는 관치금융 말씀도 드렸지만 자기네들이 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챙겨서 얘기를 다 해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바꾸자. 그래서 소위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에서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지요. 영어를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써놓고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포지티브는 플러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이건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이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해도 좋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네거티브라는 건 이제 부정적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긍정적 규제, 이거는 부정적 규제인데,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은 이러이러한 것은 해도 좋다,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규제가 강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그동안 이쪽이었어요. 포지티브 레귤레이션. 요거만 해, 이런 거였습니다. 은행은 요런 업무하고 증권은 요런 업무하고 보험은 요런 상품만 팔아, 다른 거 하지 마. 그게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이었습니다.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은 요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해도 좋아.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가 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고 그러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낼 때, 파란불을 보낼 때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아, 아, 그런 거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도 좋다. 이게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쪽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어 감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금융회사, 민간 부분의 그 자율성이 확 살아나겠죠. 그렇게 해서 요즘 말하는 뭐 창조적인 경제도 일어날 수 있고 창조적인 금융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살아나서 벤처도 나올 수 있고 뭐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또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자꾸 요거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지 말고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라. 그럼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금융 자율화이지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이제 강화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금융 개혁이라는 건 금융 자율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금융 감독의 강화를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토대로 민간이 이제 금융 혁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객 만족도가 제고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회에서 또는 경제에서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이면 아까 이제 금융이라는 건 물이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서 피가 흐르는 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잘 흐르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금융이 잘 돌아가면 돈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냐? 이게 사실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금융이 발전하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도움이 된다, 플러스다. 이거하고 이제 좀 다른 의미지만 하여튼 플러스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 금융이 발전하면 그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에 한국 경제와 그때의 금융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한국 경제가 그때는 그렇게 성장도 못했지만 금융도 또 굉장히 엉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경제 많이 발전을 했고 금융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둘 간에는 이게 플러스의 관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조합니다. 금융이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 그거에 따라서 금융이 성장을 하더라.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융이라는 게 지나치게 비대하게 커지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더라. 대표적인 예가 2008년에 우리가 경험한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금융 위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요즘은 좋다. 어느 정도까지는 금융이 발전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렇게 밀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최적 수준이 있고 일정한 수준까지 가다가는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이게 금융의 발전 정도, 그다음에 이게 경제의 성장.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지나치게 금융이 커지면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경제는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건
생각해 보시면 돈의 흐름인데 이 실물 경제가 있고 한쪽에 그다음에 이쪽에 금융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라는 건 뭐 이런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뭐 핸드폰을 만드는 것이고 TV를 만드는 것이고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법니다. 금융은 뭐냐?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그걸 뭐 주식의 형태로도 조달하고 채권의 형태로도 조달하고 그렇게 해서 조달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해주고 배당도 주고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비대해지면 쓸데없는 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돈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일이 얘가 저런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다단계라는 거 아시죠? 다단계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사람 한 그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폰지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폰지. 그 책에도 이제 이런 얘기 잠시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으면서 돈만 자꾸 불켜가서 이렇게 그 돈의 규모는 자꾸 커지는데 생산적인 활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게임이에요.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살았는데 스페인에서 그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이 사람이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건달같이 이렇게 설렁설렁 놀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체국에 갔어요. 근데 우체국에 갔더니 거기서 그 우표를 살 수 있는 쿠폰을 파는데 그게 자기가 스페인에서 이제 이민을 왔는데 스페인에서 봤을 때하고 똑같은데 미국계 값이 6배가 비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돈을 좀 모아서 스페인에 건너가서 그 쿠폰을 잔뜩 사다가 들고 미국에 와서 팔면 6배 장사를 하겠구나. 이건 사실 무슨 생산적인 활동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돈 버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다단계 같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나한테 투자를 하면 50% 수익률을 내서 돌려주겠다. 한 달 안에. 뭐 50% 수익률이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돈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그 광고를 보고. 그래서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우표를 산 건 아니고 그 중에 반은 자기가 먹고 그 반을 가지고 이 일부 사람들을 갚아주고 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처음에 낸 사람들 갚아주고 반은 자기가 먹고 항상 반은 자기가 먹고 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앞에서 낸 사람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그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 이게 좀 사기성이 농후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폰지가 무슨 스페인에 가서 쿠폰을 사왔다든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들어온 돈만 잘 이렇게 계리를 해서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에 낸 사람 갚아주고 또 받아서 그중에 이제 반은 먹고 반은 갚아주고 반은 먹고 반은 갚아주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철창행을 했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유명합니다. 폰지 게임.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라고 알려지고 있고 뭐 역사적으로 금융 사기극. 금융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돈만 벌어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월가 점령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니까 이 돈 버는 사람들은 뭐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버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궁핍해가지고 항상 손해 보는 것 같고 항상 저 사람들이 뭔가 다 세상을 움켜쥐고 돈은 다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외 뉴욕 만하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 월가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유명한 얘기로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케티의 이제 자본의 노동 대체 탄력성이 일보다 크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말을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생산 활동을 하려면 돈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한쪽에 돈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 노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이제 돈은 집어넣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대가가 이자니까. 노동은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요. 그 비율을 그 각각의 비율을 어떤 균형점에서 1이라고 1대1이라고 하고 시간이 가면서 이게 어떻게 변화된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자꾸 가면서 돈 집어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버는 것이 노동 집어넣는 사람이 버는 것보다 더 많더라. 이게 더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이젠 노동보다는 돈 가진 사람이 항상 뭔가 유리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체 탄력성이 일보다 커진 거예요. 그거를 피케티라는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밝혔습니다. 그 전에는 경제학에서 어떤 게 대종을 이루었냐, 주류를 이루었냐면 일보다 작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동 쪽이 더 많이 가져가더라. 그렇게 이제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좀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최근 사람이고 아주 젊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한 것을 보면 일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 피케티라는 사람이 뒤집은 거예요. 봐라, 자본가들이 말하자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학술적으로 이제 보였죠.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거예요. 포용금융, 이거 뭐 들어보셨겠지만 영어로 inclusive finance라고 합니다. inclusive라는 건 뭐냐면 다 끌어안는다라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직전부터 포용 성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혹시 오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한국말로 이걸 편하게 번역하면 더불어 성장이에요. inclusive, 남을 끌어안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금융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나쁜 방향으로, 자기네들 돈 버는 방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경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쓰지를 않고 자기 돈 버는 데 이용해서 쓰는 것, 그런 파이낸스는 이제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하는 사람들이 조금 월가 점령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 거치면서 조금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인데 이거 왜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실 거예요. 한국의 금융 산업이 우간다보다 못하다. 한국의 금융, 이게 한국의 2014년에 한국의 금융이 81위 전 세계, 우간다가 82, 우간다보다 못하죠. 그런데 뭐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이제 이 월드 이코노믹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에서 그런 이제 이제 서베이 결과인데 그걸 이제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해 2015년에 갔더니 한국의 금융 수준은 87위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뭐 우간다보다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자꾸 이게 후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글쎄 뭐 설마 그게 사실일까는 뭐 저도 의심이 조금 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 좀 각성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게 우파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데가. 그런데 여기서도 최근에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융의 어떤 사회적 역할. 제가 여기서 빼먹은 건데 영국 사람으로 경제학자인데 월터 베이저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융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좋게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자, 물이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물이 흐르면 저 밑에부터 이렇게 계곡을 물이 흘러가는데 쭉 내려가면 물은 저 밑에 낮은 데부터 채워간다. 거기를 먼저 채우고 그러고 위로 올라간다. 금융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아까 뭐 펀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인클루시브 하면서 가서 그렇게 할 때 이게 경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금융 개혁을 하겠다면 최소한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를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 개혁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어느 것이라도 언제라도 해주시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를 좀 짚어보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서, 단기 과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다, 발등에 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계부채 연착, 이게 1207조인가 뭐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뭐 금액 자체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이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한국 경제에 그야말로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뭐 10% 이상씩 막 떨어지고 있어요. 15% 막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추스려서 다시 이렇게 성장세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기업 구조조정 문제. 그간에 그 대기업이 쫙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될 걸로 보십니까? 한 40년 평균 수명이. 뭐 하긴 뭐 1945년서부터 생각하면 이제 그런 정도 되는데 40년 정도 됩니다. 조금 못 되는 그런 수준인데, 물론 이제 연령이 꼭 뭐 그 어떤 질적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40년이 됐으면 이제는 물갈이 할 때가 거반됐어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잘하는 것들도 있고 쭉쭉 더 커 나가는, 그래서 뭐 소위 재벌, 잘 나가는 재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고 잘하시는 좀비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좀비 기업, 좀비 아시죠? 그 왜 영화 보면 이렇게 강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시, 좀비는 영어고요. 좀비 이제 이따가 좀 더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구조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렇게 자리를 비켜줘야 거기에 또 새싹들이 또 올라올 테니까 벤처 창업하는 거,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 이게 지금 한국 경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금융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기업금융, 소매 그러니까 개인 금융도 중요하지만 개인 금융보다는 기업 금융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영업자 지원하는 거. 자영업자는 뭐 규모로 봐서는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작지만 우선 인구가 자영업자가 지금 뭐 500만, 600만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자영업자가 창업하고 나서 한 3년쯤 되면 40%밖에 안 남아요. 이게 뭐 빠른 속도로 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면 그러면 다 치킨집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경력 경로는 치킨집으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치킨집에 다 몰리니까 거기가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아주 이게 악순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려우니까 이 직장인들도 이건 뭐 상사 눈치 보랴 뭐 봉급도 쥐꼬리만 하고 이거 때려쳐 맨날 그러면서도 때려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려치면 그 다음에 치킨집 해야 되는데 거기 뭐
뻔하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맞물려서 악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과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어떤 식으로 체인지 오버를 해나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벤처 창업 어떻게 육성하고 미래 성장 산업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할 것이냐. 고령화 저출산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할 것이냐. 뭐 맨날 말만 고령화 저출산 대응한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뭐 열심히 찾아보면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특히 저출산에 관해서는 여성분들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인데 이런 걸 위해서 금융이 무슨 역할을 물론 이걸 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물론 아니고 이 중에서 어느 것들은 금융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화 같은 거 보면 요즘 이제 그 주택 연금 같은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도 뭐 그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기 집 갖고 있는 거 갖다 은행이나 이런 데 갖다 주면 연금을 이제 줄 수 있게. 그래서 연금을 고정적으로 받아야 자기가 소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이제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지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뭐 쥐꼬리 많은 재산 조금 갖고 있다고 지금 다 쓸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수 위험이라고 하죠. 장수 위험. 오래 사는 위험. 오래 사는 게 이제 위험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뭐 원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해주면 좀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개혁의 평가 2014년까지 잠시 돌아가서 2014년까지와 이게 이제 그 현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금융 개혁 그 전까지는 뭐 금융 개혁 얘기를 별로 안 했으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금융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그것도 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정책을 이제 끌고 온 게 지금 추진하는 금융 개혁에 비추어 보면 훨씬 더 개혁적인 그런 이슈들을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들어와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뭘 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창조 경제라는 거를 지원하려고 금융을 갖다 썼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4대 TF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4대 TF가 뭐냐면 하나는 금융에서 지배구조 개선, 또 하나는 정책금융. 요즘 그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은행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그다음에 우리금융 매각, 매각 한다고 15년이죠. 15년쯤 계속 그러면서 지금 매각 못 하고 있죠. 우리은행. 그다음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렇게 네 가지. 지금 현재 한국 경제, 한국 금융의 굉장히 굵직한 네 가지 이슈예요. 이 네 개를 하겠다고 걸었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용두삼이 이렇게 돼서 뭐 법은 통과가 됐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부실하고 정책금융은 처음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민영화한다고 하던 거를 다시 돌려 세워서 왔다 갔다 법도 뭐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구조조정 문제 그거가 실기한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 정책금융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제대로 갖고서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정책금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조선업은 조선업대로 해운업은 해운업대로 이제 국제시장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그런 꼴이 됐다. 제대로 못했어요 이거. 우리 금융 매각 뭐 잘 아시다시피 아직 여기 한 반쯤 했습니다. 뭐 우투증권 팔고 뭐 경남은행 팔고 뭐 등등 몇 개 팔았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은행은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서 한국금융의 비전으로 뭘 내걸었냐면 텐텐 밸류업이라는 걸 내걸었습니다. 텐텐 밸류업이 뭐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금융산업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10%가 되게 하겠다. 그걸 얘기할 시점에 7% 초반이었어요. 7% 초반을 10년 동안에 10%로 끌어올리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냐? 요거 이제 2013년 중 뭐 5월 6월 달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5%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중에 만족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그냥 용두사미였어요. 뭘 제시는 제대로 했다고 보는데 그걸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그 후에 임종용 위원장이 들어와서 추진한 정책 과제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뭐 자세한 거는 보실 거 없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영업 행태를 개선하겠다. 창조 경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창조 경제를 하면 무슨 뭐 좀 기술 기업이니 뭐 벤처니 이런 거를 은행이 좀 팍팍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은행이 자꾸 몸을 사리면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답답하겠죠.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자꾸 나불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금융이 그런 식으로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은행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은행 속성은, 은행은 원래가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 문화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얹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소위 관치금융이라는 것 때문에 은행 사람들은 항상 정부가 지금 생각이 뭘까?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막 하라 그랬다고 막 투자하고 지원하고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이라도 바뀌고 그러면 자기네만 손해거려. 그 부실은 다 그 다음엔 자기네가 떠안아야 되고, 과거에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슬쩍슬쩍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보신주의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런 문제 악순환이 거기 또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보신주의 영업 관행을 좀 개선하자, 이건 방향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적절한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벤처 창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자. 이거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자본시장을 좀 발달시키자, 이런 겁니다. 이것도 방향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 중심, 그러니까 금융기관 중심, 그거를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금융이 있어요. 직접금융은 뭐냐면 시장 중심.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 또는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해 왔었죠. 자, 여기 자금의 잉여자가 있습니다. 소비자, 가계. 일반적으로는 뭐 가계라고 하죠. 가계 이제 뭐 돈 벌어서 쓸 거 쓰고 소비하고 남는 거 소비하고 남는 거는 저축하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자금의 수요자예요. 수요자. 뭐 프로젝트 뭐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두 가지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행을 통해서 가는 방법. 은행에 예금하십니다. 은행이 이쪽에다가 대출해요. 이거를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긴 가지만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여기서 회사채, 주식 이런 거 발행하는 걸 가게가 삽니다. 주식도 사고 뭐 회사채도 사고. 그럼 그건 직접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증권사 뭐 이런 브로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증권사들은 이 은행처럼 자기 어카운트로 자기 책임하에 돈을 받아서 그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대출이라는 형태로 완전히 다른 금융 상품으로 그거를 변환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폼 바꾸는 역할은 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받아서 이렇게 이거 복독방 같은 역할만 한다. 증권사는. 그래서 여기가 하는 이건 이제 위험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이건 위험 부담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예금하실 때 예금이 물론 뭐 장기 예금도 하지만 예금이 보통 단기로 합니다. 단기로 예금하고 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때는 그거보다는 좀 장기로 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게 크게 장기로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쪽이 장기 뭐 저기 그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런 거 생각해 보시 결제성 자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쪽이 만기가 짧고 이쪽이 만기가 길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차이 때문에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발행한 유가증권, 회사채, 주식을 여기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이쪽에서 내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담은 다 여기서 집니다. 여기는 여기서 위험 부담을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이 금융에서. 이거를 간접 금융이라고 하고 이거를 직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거 위주로 왔어요.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어요.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금융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초창기에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경제 규모로 지금 세계 10위에 15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국민소득이 3만 불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시장이 꼭 필요해요. 이것만 갖고 잘 안 돼. 이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것이 좀 보완적으로 발전을 해야 은행을 통한 금융도 또 발전을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거 왜 발전이 안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오늘의 본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증권사를 누가 갖고 있나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세 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 은행이 갖고 있어요. 지주사들이 갖고 있어요. 둘, 재벌이 갖고 있어요. 셋, 외국계가 갖고 있어요. 근데 외국계는 일단 빼고 첫 번째 은행 산하에 있는 증권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위험 부담하고 뭐 새로운 창조적인 일 하려고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은행 자체가 보수적이고 자기네 하는데 뭔가를 도와달라라는 정도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발전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벌이 갖고 있는 증권사들은요. 아니 너희들은 돈 벌어올 필요 없어. 그냥 거기 있고 필요하면 와서 도와줘. 그러니까 발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이쪽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고 자꾸 뭘 이렇게 자질구레한 걸 고쳐서 어떻게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해보지만 잘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금융이 발전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각 이제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뭐 등등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75%가 부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빵덩어리에서 75% 4분의 3 떼어내고 나머지 갖고 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시장이 이제 4분의 1이니까 그니 뭐 이게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저쪽에 또 재벌 그 덩어리들이 딱 버티고 재벌도 뭐
내부 유보 자금이 뭐 700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내부 유보 자금이 그런 식으로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은행 전체 대출 규모가 한 1,500조? 그거의 한 반쯤 되는 거를 재벌들이 내부 유보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꼭 현금은 아니라 현금이냐 아니냐 가지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현금은 아닐지라도 그게 그냥 기업 내부에 이렇게 임시적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이 밖에 나와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부 캐피탈 인터널 캐피탈 마켓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고 돈 필요. 그러니까 기업 지난번에 자꾸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선거 직전에 그 퀀티터티브 이징 QE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 뭐냐면 돈을 풀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이어서 지금 구조조정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뭘 잘 못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기업이 못하고 있다. 물론 돈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돈은 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 뭐하면 해외 가서도 빌려올 수 있고 돈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대차대조표가 있으면 이쪽은 자산이고 이쪽은 부채, 자기 자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돈이고 말하자면 금융이에요. 이쪽은 실물입니다. 금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쪽이 문제, 이쪽을 제대로 못하니까 말을 바꾸면 구조조정, 기관 산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해서 자 이건 정리하고 저거는 살리고 그걸 해야지 무턱대고 돈만 갖다가 퍼부으면 좀비가 다시 살아나죠. 좀비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사람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퀀티터티브 이징이라는 건 퀀티터티브는 양이라는 거고 이징이라는 건 푼다라는 뜻이니까 양적 완화. 돈 푼다. 돈 풀기. 뭐 방법이 어떻건 간에 결과적으로 돈 푸는 거예요. 이쪽 돈만 푼다고 그래서 이쪽이 고쳐집니까? 이쪽을 고쳐서 돈 필요한 놈은 돈 주고 돈 필요 없는 놈은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새싹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하여간에 뭐 얘기가 자꾸 이제 옆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지만 이걸 정부가 제대로 못해요. 예. 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잘 아는데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꾸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핵심적인 이슈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거래소 규조 개편 이런 건 뭐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거래소 건드리려면 거래소도 민영화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지도 않을 걸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잘 못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핀테크, 인터넷 뱅킹 이런 얘기예요. 이 밑에 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 그래서 평가를 뭐 이런 얘기 다 빼고 지금 이제 금융 개혁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를 보면 뒤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경영학 공부를 하시면 경영학 중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 파이낸스. 또 하나는 마케팅. 재무하고 마케팅. 마케팅 물건 팔아서 어떻게 잘 파느냐. 그다음에 이제 재무는 거기서 나오는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하는 돈의 문제, 파이낸스 돈의 문제. 마케팅은 만들어낸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금융 쪽으로 이 얘기를 끌고 들어오면 금융 쪽에서 파이낸스라는 건 상품, 서비스를 어떤 걸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정기예금을
1년짜리를 만들 것이냐 2년짜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무슨 컨비네이션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ELS를 만들 것이냐 키코를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서비스는 대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대출해 놓고 지점장이 자꾸 기업에 가서 들여다보고 아는 척하고 요즘 잘 돼 갑니까 이러고 하는 거 하고 그냥 돈 빌려주고 난 몰라 이러고 하는 거 하고 그 결과가 다르겠죠. 그게 벌써 상품과 서비스가 다른 거예요. 그게 파이낸스고 마케팅은 요즘 하는 것처럼 무슨 뭐 복합 금융 상품 판매장 이런 거. 그래서 뭐 은행 상품, 증권 상품, 보험 상품을 같이 늘어놓고 파는 복합 금융 점포 이런 걸 이제 만든다. 그 마케팅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 생각엔 이게 괜찮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굉장히 바보 같다. 왜 바보 같으냐? 한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 여러 회사의 상품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비교하라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지만 은행 상품, 증권 상품, 보험 상품 완전히 다 다른 건데 그걸 놓고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 그게 잘 비교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쇼핑을 안 하니까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는구나. 물론 저도 몰랐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금융위가 여러 가지를 해요. 열심히 한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그게 다 자질구레한 것들이고 마케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개혁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다. 그게 요즘 돌아가는 금융 개혁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탑다운식. 그러니까 뭔가 창조경제 또는 무슨 창조금융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금융회사들이 말을 잘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너무 보신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옥박지르면서 최근에는 또 뭐 성과급제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끌고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이렇게 뜻대로 이렇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현장 중심 금융 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중심 금융 개혁이라는 건 이 금융 당국과 금융 회사들 간의 어떤 접점에서 그 금융 회사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도 받고 뭐 이렇게 그건 다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금융 행정을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무슨 뭐 개혁이라고까지 이름 붙일 것도 사실은 없고 그거는 뭐 당연하고 그거는 뭐 좋지만 그거를 잘한다 그래서 어떤 한국 금융의 어떤 역할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약간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근한 예가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해야 되겠다.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이제 들고 나오면서 인터넷 뱅킹을 밀어붙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10%대 금리의 대출을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중금리 대출이 없어서 서민들이 너무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 뭐 그 말만 딱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뭐 금리 낮게 내면 당연히 뭐 다 좋은 것이니까. 근데 시장이 그런 정도밖에 지금 서포트를 못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깔려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경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중금리 대출을 많이 낸다. 그러면 그게 가계대출이거든요. 또 가계대출, 가계부채를 또 늘리는 거예요. 가계부채 지금 꼭지까지 차 있는데 가계부채 말씀 이제 조금 이따가 드릴 건데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융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현황과제 이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 1207조 작년 말에 1207조의
이르렀다라는 거 뭐 다 잘 아시는 사실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 빨간 이게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고 요 파란색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입니다. 이 1207조라는 걸 이렇게 딱 보면 자 그러면 1207조라는데 이게 많은 거냐 작은 거냐 우선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OECD 나라들의 가계부채 그 비율 앞에서 이제 계산한 그 기준으로 계산한 이쪽이 조금 잘렸습니다. 이게 자료에서 끌어왔는데 제가 잘려졌는데 이쪽이 좀 잘렸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이쪽에 이제 그 나라들 이름이 있고 비율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코리아 그래서 164.2 이렇게 돼 있어요. 8위입니다. 8위. 높은 순서로 8위. 제일 높은 데가 덴마크예요. 304.9. 그다음에 이거 퍼센티지고 덴마크 그다음에 2위가 네덜란드, 3위가 노르웨이, 4위가 에란, 아일랜드, 그다음에 5위가 오스트레일리아, 6위가 스웨덴. 이거 다 좋은 나라들이에요. 튼튼한 나라들.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 그러고 이제 가다 보면 코리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이 9위, 우리 바로 뒤에 쫓아오고 우리 바로 앞에는 캐나다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를 아주 잘 서바이브한 나라들입니다. 영국은 아주 크게 얻어맞았고 그때 영국, 미국은 크게 얻어맞았지만 호주하고 캐나다는 아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비율이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뭐 규모만 갖고는 얘기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밀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 정부 이제 금융위 쪽에서 괜찮다 우리가 보기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이 없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 근데 일단 하여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게는 얘기하기 어렵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속도입니다. 이게 증가율이에요.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건 다른 면으로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국 경제라는 게 덩치가 뭐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 하고 밀리면 소비도 그렇고 뭐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 쏠림 현상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그러지 말고 자꾸 이렇게 고삐를 당겨라. 이게 확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버리면 고삐를 그때는 세게 당겨야 되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고삐를 확 여러분들 자동차를 몰고 가시는데 막 빨리 가다가 브레이크를 콱 밟아요. 그러면 차가 막 흔들리고 충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삐를 확 당겨버리면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뭐 ABS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충격 완화 장치 비슷하게 해서 조금씩 해서 이렇게 슬로우 다운을 그게 바로 연착륙이죠. 연착륙. 가계부채 연착륙을 생각해야지.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신난다고 막 달리다가 나중에 정작 왜냐하면 밖에서 지금 금융시장을 보면 국제금융시장이 막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중국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그래도 그냥 조금 이렇게 뭐 어떻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나 보다 하는데 또 최근엔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미국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유럽 쪽은 계속 문제고 일본도 뭐 계속 문제고 거기다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중국이 경착륙 걱정을 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금융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좀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혹시 모르지만 밖에서 뭔가가 파고가 밀어올 때 그래도 뭔가 거기에 버틸 수 있는 힘, 그런 그 역량을 갖춰놔야 되는데, 가계부채가 확 늘어나면 밖에서 확 충격이 가해질 때 뭐 소득 확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냥 도미노 현상 같은 것이 쏠림 현상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상이 그렇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도 보면 이제 요 빨강성은 요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게 이제 주택 모기지, 집 사느라고 이제 집 담보 잡히고 이제 빌리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담보가 잡혀 있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담보 가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까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그야말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그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대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치들을 이렇게 보건데, 그게 무슨 뭐 단기간에 뭐 예를 들어서 1, 2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그거를 이제 조금 믿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기타 대출인데, 이거 아마 개인 신용 대출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자영업자들 대출도 있고, 뭐 개인 다른 이유로 이제 소비 대출, 소비자 대출, 요게 요 중에 이제 일부가 그 무너질 가능성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부동산 시장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질문을 하겠지만, 자, 지금부터 1년 안에 그래서 뭐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1년이 뒤로 늦춰지긴 하는데,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가계부채 때문에 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으냐, 아주 높으냐, 아니면 보통이냐, 낮으냐. 1년이라고 하면 뭐 이것 좀 여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까지라고 일단 잡으면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그럭저럭 버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넘어서면 어떠냐? 넘어서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그 2년에는 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 사건들이 있을 거고, 2년 정도로 그 기간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2년 반 내지 3년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잠시 좀 적어놓고, 여기 보면 요거는, 요 그림은 비거치식 분할,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변동금리 방식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그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분할 상환 방식으로, 그다음에 거치식을 비거치식. 다시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면 그 빌린 직후부터, 또는 뭐 일정한 짧은 기간 후부터 주기적으로 매달 이렇게 갚아 나가라. 그게 비거치식이에요. 거치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갚아 나가라. 원금 그다음에 이자 합해서 분할 나누어서 쭉 상환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자만 맨날 갚다가 만기 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차환해가지고 다시 또 이자만 쭉 갚다가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그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걸 정부에서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바꾸면 금리를 좀 깎아주겠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거를 원금
이자 합해서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가 중간층을 도와준 셈이에요. 저소득층을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니 뭐 중간층 도와줘야 되겠지만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저소득층 지원에 쓰는 게 뭐 국가가 하는 일인데 그게 옳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보면 조금 뭔가 잘못했어요. 처음에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물론. 근데 하여간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밑에 빨간 건 이제 고정금리하고 이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거의 같이 갑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당연히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만 갖고 나중에 이제 그 뭐죠? 원금은 이제 다른 데서 또 차환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그걸 쭉 사용은 해왔지만 일단 위기가 닥치면 조금 위험해요. 그거는 사실인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부채면 다 똑같은 부채다. 그거를 뭐 이런 방법으로 갚든 저런 방법으로 갚든 다 부채다. 똑같은 위험에 어느 정도는 노출돼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자꾸 이거에 기대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연체율이에요. 근데 기업 대출, 그다음에 가계 대출 보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계 대출은 연체율 지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거는 무슨 금융회사들이 좀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실 대출,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를 빌려주고 나서 그거의 일부를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다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된 수치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뭐 전체적으로 다 우량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거는 요거예요. 요거 대기업 대출, 대기업 대출의 이 연체율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부실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게 가계 대출이 있고 기업 대출이 있어요. 가계에 돈 빌려주는 거, 기업에 빌려주는 거. 가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 기업은 대기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인데 물론 중소기업 대출이 위험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 구조조정 이슈하고 맞물려서 대기업 부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고 정부가 요것도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환하는 게 원리금을 이렇게 다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상환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 조금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체 같은 것도 적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 그게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체율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부실 채권 비율 요거 이제 작년 말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계 쪽은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자꾸 줄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렇게 그 수치를 아마 조금 만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덜어내고 하는 이 얘기를 좀 잠시 하면은요. 여기 비소구권 모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은행에서 뭐 1억을 빌려서 뭐 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이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떨어졌어요. 8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집값이 떨어졌지만 이게 시가가 8천만 원이에요. 은행에다 이거
갖다 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소구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비소구권 모기지라고 합니다. 비소구권. 소구권이 없다. non recourse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뭐 어쨌거나 비소구권. 근데 카나다 같은 경우는 자 이게 0.8이 됐어요. 1억에 미달하죠. 이거 갖다 줘도 2천만 원은 부채가 남아 있어요. 그거를 소구권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계속해서 은행이 그 사람한테 2천만 원 더 내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냐? 우리나라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는 무조건 갚아야 돼요. 집 그냥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끝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웬만해서 집 팔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직전에 이거 뭐 팔아서 그냥 난 정리하고 난 그냥 도망간다. 아니면 난 그냥 해피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다 집을 내놨고 그러니까 그게 집값을 폭락하는데 크게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카나다 같은 데는 그거 팔아봐야 빚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집을 팔고 안 팔고는 이제 이슈가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거 갚아야 된다. 카나다는 잘 버텼습니다. 우리나라도 카나다 같다고 한다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으로 미루어 봐서도 이렇게 쉽게 이 주택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도 물론 있지만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럼 뭐가 문제냐? 가계부채의 문제는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이 다 가계부채 문제라고 그러고 이게 한국 경제에 저도 아까 발목을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부채 때문에 부채 갚느라고 아니면 부채 갚는 게 부담스러워서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소비를 못하니까 무슨 뭐 일자리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경제가 자꾸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는 더 안 되고 뭐 빚내서 이제 빚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는 자꾸 쌓여가고 그거를 영어로 debt hangover라고 합니다. 행오버라는 게 이제 술 먹고 숙취를 행오버라고 하는데 부채 때문에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뭐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 활동이 제대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debt hangover 이펙트 때문에 경제에 주름살이 많이 끼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자산 쪽은 이렇게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고 부채는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시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당연히 위기죠. 그게 언제냐?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1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3년? 글쎄 그 정도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상태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자산 쪽의 경제는 시들시들하고 수출은 자꾸 떨어지고 이런 일이 지속이 되면서 뭔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주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일본이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쉽게 우리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서브프라임 위기가 이제 생기기 직전에
이게 시간이고 이게 집값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연준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한국은행이죠. 이거 이상하다. 너무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금리를 높여야 되겠다. 금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꺾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영국도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꺾이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경제 위기 직전에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후 지출 감소로 이어진 사태. 부채가 막 이게 부채가 증가하던 기간이에요. 부채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올라갔어요. 뭔가 어떤 계기로 이게 꺾어지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위기로 급진전하는 그런 사례들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얼빙 피셔라는 사람은 1990년대 초 1900년대 초의 경제학자인데 데트 디플레이션이라는 걸로 유명한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벌써 그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이런 학자들 그다음에 이 머빈 킹은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했어요. 일본 우리가 잘 아는 사례이고 영국, 미국. 그래서 결국 문제는 부채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뭔가 이제는 부채는 양날의 칼 이렇게 얘기하죠. 잘 쓰면 좋은데 잘 못 쓰면 다친다. 잘 쓰면 좋다는 건 뭐냐?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부채를 지렛대라고 하죠. 부채를 빌려다가 그거를 잘 사용해서 돈을 벌어서 더 많이 불리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폰지도 일종의 부채를 가져다가 자기가 뭔가 돈을 불켜서 그런데 그 돈 불키는 방법이 생산적인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끄집어왔다는 이상한 상당히 아주 번쩍번쩍하는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뭔가 잘 나갈 때에는 부채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경기 침체기 잘 안 나갈 때 그럴 때에는 잘못하면 베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안심전환 대출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할 상환 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 개선 이걸 시도를 하고 있고 내집연금 3종 세트 이게 이제 고령인들이 이제 집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연금을 받아 쓰는 그런 걸 이제 확대해서 시도를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걸 미래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집을 갖다 주면 그중에 일부는 돈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무슨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이제 또 연금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겠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소득을 봐서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정부가 들고 나왔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뭔가 우리가 이쯤 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문제가 터진다라는 걸 아니까 조심을 이제 한다라는 차원에서 방향 전환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촉법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게 정부가 자꾸 한시법인데 저걸 자꾸 이렇게 리뉴하면서 끌고 왔죠. 기촉법을 통해서 정부가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주채권 은행들한테.
근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부가 아예 손을 떼어야, 정부가 정말로 관여를 하려면 산업은행 가지고 하면 되고, 아니면 위기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건 정부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상적인 시기에는 정부가 그렇게 나서지 말고 그냥 민간은행들을 시켜서 하고, 만약에 이게 뭐 잘못되면 뭐 법정 관리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건 법원에다 맡겨라. 그게 저는 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자꾸 정부가 끼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부가 그렇게 칼질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영업자 문제. 자영업자 뭐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적인 문제,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뭐 이런 지표 이제 이 데이터들은 이제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 1년 지나면 84% 남고, 3년 지나면 40% 남고, 5년 지나면 30% 남고, 10년 지나면 6분의 1이 남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여기 보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취업자 중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국이 4위예요. OECD 중에서 4위, 27.4%. OECD는 한 12%, 13% 평균이 그렇습니다. 우린 그거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이게 높으니까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 자체도 빡빡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예 수출님은 나 나가서 그냥 치킨집 하겠다. 치킨집 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 때려치고 나가죠. 근데 거기 나가 봐야 그거 뭐 3년 지나면 60%가 망해서 나가는 그런 마당에 거기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붙어 있는 것이고, 뭐 그거 아니래도 우리나라 뭐 너무 이른 나이에 이제 저걸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뭐 꼭 돈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뭐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무슨 경영 교육, 컨설팅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금융위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ISA, 이건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일명 만능 통장. 근데 이게 사실 만능 통장일 건 없고,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2천만 원 가입을 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근데 요즘 금리가 한 2% 되나요? 은행에 집어넣으면. 근데 2천만 원 넣으면 2%면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 연간. 그럼 어떻게 200만 원을 만듭니까? 이걸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한 거는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제도는요, 조금 말이 있는데 뭐가 목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도와주겠다? 세금을 좀 이렇게 절약해서? 아니면 저런 걸 통해서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 둘 다 좋은 목적인데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요. 이게 정책이 끌고 가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해외에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있는 제도를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그걸 들여온 건데, 조금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손이 작아요. 좀 크게 이렇게 이왕 제도를 들여올 거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걸로, 제가 카나다에 좀 있었기 때문에 카나다 제도를 조금 아는데, 카나다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RRSP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1년에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떤 그 투신사 어떤 뭐 펀드 이런 걸 사면 그 산 금액만큼 세금 공제를 해줘요. 세금 낼 때 그 과세 표준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입했어요. 매년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층에서도 그걸 집어넣으면서 이게 자기 스스로 셀프 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걸 하니까 개인들은 연금해서 좋고 시장은 시장대로 그거 받아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그 회사들 이제 금융회사들 뭐 커지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금 받을 거 조금 못 받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뭐 정부가 이제 너무 많은 걸 걱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희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좌 이동 서비스 이건 뭐 좋아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게 많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금융 복합 점포. 그다음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담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복합 점포가 있는데 거기 은행 상품도 팔고 보험 상품도 팔고 증권 펀드도 팔아요. 그럼 그 세 개가 완전히 다 이질적인 건데 그걸 뭐 비교하고 할 게 없습니다. 거기 가서. 그다음에 보험 상품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이거 보험 담화 그거 모아놨다고 해봐야 그거 봐도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거 약간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마케팅이다. 무슨 얘기냐면 양복을 사는데 이건 기성복을 얼마나 잘 팔까 하는 거하고 관련된 것이다. 기성복. 중요한 건 뭐냐? 맞춤복을 만들어야죠. 맞춤복. 나한테 딱 맞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상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게 지금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고 이렇게 기성복 가져가서 자꾸 사라고 그러는 거는 뭐 조금은 더 팔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핀테크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데 이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은산분리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은행과 금산분리라는 게 있고 은산분리라는 게 있죠. 우선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이 섞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은산분리는 금융 중에서도 은행과 산업이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일부 저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건 반대합니다.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핀테크가 뭐냐면 핀은 금융이고 테크는 기술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학 다니면 공대가 있고 상대가 있어요. 핀은 상대, 테크는 공대, 공돌이. 상대 사람들하고 공대 사람들하고 서로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핀테크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자 어쨌거나 세상이 바뀌어서 둘이 손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좋다고요. 손을 잡자고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손을 잡아서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은행이 뭡니까? 남의 돈 가져다가 여기 빌려주고 돈 가져다가 이렇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게 금융입니까? 아니면 기술입니까? 금융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그거는 하되 그 방법을 기술적으로 잘 하는 건 기술 회사가 와서 도와라. 그래서 손을 잡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은행이 해야 되고 말을 바꾸면 주인은 은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기술 회사가 은행까지 꿰차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 한국 경제가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외환위기 같은 거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 그걸 이제 걱정하는 것이고.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